벽을 제가 주먹으로 내려치는 순간 제 손등뼈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등뼈를 움켜잡고 응급실로 갔고요.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깟 화를 못 참고 왜 벽을 쳤을까? 분노를 자기 파괴로 써버렸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 실수에 대한 지적, 남의 성취 같은 거. 자극은 끊임없이 오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저는 새밭을 만들면서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9살, 30 후반의 어느 날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제가 벽을 주먹으로 세게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순간의 행동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벽을 제가 주먹으로 내려치는 순간 제 손등뼈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살을 뚫고 나왔죠. 저는 부러진 손등뼈를 움켜잡고 응급실로 갔고요.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철심을 받고 1년 뒤에 다시 그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죠. 지금 손등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흉터 W자의 이제 수술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만지면 쩌릿쩌릿합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깟 화를 못 참고 왜 벽을 쳤을까? 그때는 제가 분노를 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자기 파괴로 써버렸던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뒤로 이 흉터는 마음을 오해하면 행동이 얼마나 쉽게 자기 파괴로 흘러가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표식 같은 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내 안에 있는데 정작 우리는 마음을 느끼기는 해도 읽기는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읽지 못한 채로 살면 그 마음은 결국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말로, 표정으로, 관계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 행동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문제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을 밀어올린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미술 영재란 말을 꽤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미술 대회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상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그림이 싫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그림 실력으로는 안 돼. 이건 너무 별로야. 너는 재능이 없어. 그런 자기 비난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쫓겨난 것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인적인 경험 사례를 관통하는 통찰은 분명합니다. 벽을 친 그날도 그림을 놓았던 그 시기도 사실은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최소한 나를 해치는 반응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읽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음 읽기는 감정을 예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 행동을 막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라는 게 생각처럼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과 말투, 반응 속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바쁘고 매일 판단해야 할 게 쏟아지다 보면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지? 같은 질문은 늘 뒷전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방향을 바꿔준 순간들은 능력이나 운보다도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결정한다. 저는 이 문장이 태도라는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 실수에 대한 지적, 가족의 무심한 태도, SNS에서 본
어떤 남의 성취 같은 거. 자극은 끊임없이 오죠. 문제는 그 자극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욱해서 말이 튀어나오고요. 움츠러들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혹은 과하게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말한 건 그 자동 반응으로 바로 가기 전에 사실은 아주 짧지만 분명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태도는 어떤 큰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 즉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보고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간에서 내 안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바로 감정이죠.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치심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나를 무시했나? 같은 생각이 같이 딸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반응해버리죠.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한 번만 밝혀보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화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걱정일 수 있고요. 서운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 행동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태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그 차이는 멘탈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97년 하반기에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방송국 PD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근데 수습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 회사는 그 방송국은 신입사원 전원을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IMF가 터졌거든요. 뭐 당시에 다른 회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온 나라 경제가 바닥이었으니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아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선택은 의외로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방송사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모니터링 글과 그 대기 발령 신입사원들, 제 동기들이죠. 동기들이 직접 쓴 기사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기 발령 받은 신입이 무슨 홈페이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마디로 저는 좀 개긴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회사가 우리를 그냥 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계속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예상이 맞았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언론계에 소문이 나면서 그 사원들 대단하다. 이 회사는 그 사원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확히 9개월 뒤에 우리는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중요한 감각 하나를 배웠습니다.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버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이상하게도 다음 기회를 불러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바시에도 아주 많이 만난 사례들인데요. 특히 최근에 그 독서 커뮤니티 금음이라는 곳을 만든 김세섬 대표의 세바시 강연이 있습니다. 김세섬 대표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암인데요. 아주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제 아버지도 정확히 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김세섬 대표도 투병 중에 세바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암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암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남편 장강명 작가와 함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팟캐스트를 열고
항암 치료 중에서도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밭을 만들면서 이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 정보나 스펙이 아니라 흔들릴 때 그 삶으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 어쩌면 성공까지 만들어내는 건 결국 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결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결국 마음 읽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죠? 라는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한 심리학자 연구를 알게 됐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나를 대하는 태도이고요. 나를 비난하는 태도보다 나를 연민하는 태도가 훨씬 더 큰 회복과 성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나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네프 박사가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자기 친절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남에게는 위로를 하면서 나에게는 갑자기 냉혹해지잖아요. 왜 그랬어? 또 이 모양이지. 너는 원래 그래. 이걸 자기 친절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죠. 지금 힘들지.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다시 하면 돼. 이런 건 예쁜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 자기 파괴로 흐르지 않게 붙잡는 말입니다. 둘째는 공동 인간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쉽게 고립됩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고통받지? 왜 나만 사는 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이게 공동인간성의 개념입니다. 이 관점 하나가 신기하게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나를 고장난 사람으로 혹은 나를 불행으로 일관된 별종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뭐 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나를 휩쓸기 전에 잠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서운함이 크게 느껴지는구나. 그 순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저는 감사일기도 좋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감정일기입니다. 뭐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느낀 감정에 이름만 붙이는 것이면 됩니다. 감정 라벨링이라는 말로 이제 잘 설명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오전 회의 때 내게 들었던 그 감정은 초조함. 내가 예상하는 이유는 이런 것.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올라왔던 감정은 서운함. 어쩌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퇴근길에는 약간의 허무함. 뭐 요런 한 뭐 서너 줄에 오늘 하루 내가 들었던 감정, 내 마음에 이름 붙이기와 내가 생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만 적으면 우리는 이미 마음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을 지나간 한 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짧게. 감정에서 욕구로 내려가는 연습입니다. 저도 이것도 세바시 강연자를 통해서 배운 건데요. 만약에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 서운함이라는 감정 아래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밑에 나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 나는 안전하게 대화하고 싶은 욕구,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 읽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요. 저는 삶의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국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이런 믿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 말을 많이 하면 탈나. 야, 말하지 않아도 좀 통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기 싫어서요. 불편해지기 싫어서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침묵이 갈등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침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기보다 말하지 않으면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서운한데 내가 참지 뭐. 야, 불편한데 뭐 괜히 분위기 깰 필요 있어?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도 야, 말로 하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쌓이면 결국 오해가 되고 거리감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리고 너 왜 갑자기 그래? 라고 말을 듣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오래 쌓여 있던 거죠. 여기서 마음 읽기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대개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해서입니다. 화가 난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서운함이 있고 그 또 서운함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아래에는 나는 소중하게 다뤄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못 읽으면 말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너 왜 맨날 그래?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이 말이 튀어나가는 그런 식이죠. 그러면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싸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조금만 더 정확히 읽으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 지금 화났어 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서운해. 사실은 나 불안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말은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탱하는 태도라는 건요. 잘 참는 태도가 아니라 잘 말하는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은 쉽게 말하면서 또 좋은 감정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칭찬, 고마움, 감동, 존경 같은 건 마음에만 넣어둡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 관계는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도 조금은 의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는 더 크게 하고요. 칭찬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감탄은 더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어색함을 피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잘 사는 방법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로 옮길 줄 아는 태도를 갖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을 참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마음은 잘 읽어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늘 뒤로 미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말로 나오지 못하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잘못된 행동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죠. 돌아보면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못 읽어서 더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세바시를 15년 하면서 만난 수많은 강연자들이 제게는 스승이자 약이었습니다. 강연자들이 무대에서 꺼내놓은 말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을 대신 설명해주는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동기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 좋은 강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강연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한번 건져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흔들지 않는데도 조용히 삶을 붙잡는 문장들이 그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제 고백만 담은 책이 아니라 아니면 마음을 읽는 팁이 담긴 책이 아니라 세바시 15년의 좋은 내용을 골라 담은 아주 고급스러운 플레이리스트 같은 책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관계가 서늘해질 때, 나를 탓하고 싶어질 때 그때 꺼내서 읽고 들을 수 있는 문장과 함께 이야기들을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한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나부터 잘 읽어주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삶의 방향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행복 쪽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답하기 이 어려운 질문을 우리는 그 문장이 여러 개라도 스스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 답을. 그래야지 우리가 이 태도를 위한 나만의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노력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읽는 노력입니다.